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의 환경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감소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한 개체군에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림에서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들쥐 개체군의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다양한 눈 색깔, 벌레의 다양한 색과 반전 무늬, 기린의 다양한 털 무늬 등 종내에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환경에 적합한, 즉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멸종될 확률이 낮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인데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숲에 사는 여러 생물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데요.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의 개체 수가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이때 종의 수는 종 풍부도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예를 들면 A부터 C 지역에 생물이 살고 있는데 A는 기역, 니은, 디귿 종이 살고 있고 B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종, C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 풍부도를 따져보면 종의 수가 3종인 A보다 종의 수가 4종인 B와 C가 더 높겠죠? 자, B와 C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B도 20개체, C도 20개체가 살고 있는데 기역이 16개체,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2개체씩 살고 있고 C는 기역 5, 니은 5, 디귿 5, 리을 5개체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 균등도를 따져보면 B보다 고르게 분포하는 C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를 종합했을 때 종 다양성은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가 가장 높은 C, B, 그리고 A 순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많은 생물로 인해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되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어떤 지역에 사막, 초원, 산림, 습지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환경에는 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환경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모두 높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나가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류에게 많은 생물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식물과 동물에서 식량 자원을, 목화와 누에고치에서 섬유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나무에서 얻은 목재는 주택 자원으로, 그리고 여러 식물에서 의학 자원도 얻을 수 있고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와 같이 유전자 자원, 수목원과 국립공원 등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가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만약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어 이런 자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겠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숲을 파괴하거나 도시를 개발할 때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태계 다양성도 감소하게 되죠. 이 그림은 서식지 면적을 64헥타르로 살고 있는 어떤 종이 도로와 철도에 의해 서식지가 분할되어 단편화되었을 때 이 종이 차지하는 서식지가 약 35헥타르로 거의 절반 가까이 서식지가 감소한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살 수 있는 개체 수가 감소하겠죠. 또한 생물들은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물의
유전자 교류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도 감소하죠. 즉,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모두 감소하여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래종의 도입인데요. 보통 외래종의 반대를 토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고유종이라고 하죠.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먹이를 다 빼앗아 먹으면 고유종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종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고유종이 멸종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시간이 지나 외래종이 서식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토종 생물과 공존할 수 있게 되면 기존보다 생물종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먹이 그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래종의 도입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포획과 남획인데요. 멸종위기, 보호종같이 포획이 금지된 종을 포획하는 것을 불법 포획이라고 하고, 어떤 개체군이 개체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포획하는 것을 남획이라고 합니다. 어부에게는 어족 자원이 매우 중요하죠. 어린 물고기인 치어까지 다 잡는다면 다음 해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어들은 놓아주어야겠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여러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생물 다양성을 꼭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가치를 두고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요. 친환경적인 브랜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린피스와 같이 NGO들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국가적 수준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서식지를 보전하고 복원하며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보원할 수도 있고요. 시드뱅크나 시드 볼트를 통해 종자를 영구 보존하는 등 생물의 유전자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실천 방안으로는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습지 보존에 관한 람사르 협약,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런던 협약 등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 기사에 올려를 누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